보통 우리는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려고 할까요? 일단 철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철학자 헤겔은요, 예술을 이념의 감각적 실현이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우리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형태로 만든다는 뜻이죠. 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막연하고 모호해서 이걸 실제 작품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아니면 이런 정의는 어떠세요? 예술은 마음의 상태다. 이것도 예술이 작가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의미일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예술이랑 그냥 우리가 막 감정 표출하는 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술 작품은 만남이다. 보세요. 이렇게 시적이고 멋진 정의들은 참 많아요. 근데 정작 이게 예술이야? 아니야를 가를 명확한 기준은 하나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혼란을 좀 정리할 도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럽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이 아주 유용한, 정말 쓸모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막 엉켜있는 실타래를 시원하게 풀어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철학자 로제 포이베가 좋은 정의라면 꼭 갖춰야 할 세 가지 규칙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이요, 바로 우리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핵심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아까 본 이념의 실현처럼 그 말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철학책을 뒤져봐야 한다? 아,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쉬워야 하고요. 둘째는 중립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에이, 저건 예술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 분류부터 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편성.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부터 스티븐 킹의 공포소설까지 세상의 모든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요, 특히 두 번째 규칙, 중립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 이게 무슨 예술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분류랑 평가를 마구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좋은 정의는요, 일단 이게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예술인가 나쁜 예술인가는 그 다음 문제로 남겨둬야 한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도발적인 인용문이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예술 작품의 압도적 다수는 진부하고 저속하며 어리석고 지루하다. 세상의 모든 예술작품이 다 걸작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술의 정의라면 우리가 보기에 저건 진짜 별로다 싶은 작품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내 취향 목록일 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탐구에 아주 강력한 반론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술은 애초에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 꽤 설득력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대표 선수가 바로 철학자 모리스 와이츠의 가족 유사성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코가 아빠를 닮고 누구는 눈이 엄마를 닮았지만 그 가족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없잖아요. 예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작품들끼리 서로 겹치는 유사성은 있지만 모든 예술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론에 생각보다 큰 구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르셀 듀샹의 작품 샘 아시죠? 그 소변기요. 그 작품은 우리가 아는 어떤 고전 회화와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유사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결정적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을 생각해보세요. 원작과 거의 똑같이 아주 많이 닮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원작과 똑같은 예술 작품으로 보지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자, 어떠세요? 결국 닮았다는 기준이 얼마나 허술하고 믿을 수 없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예술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낡은 생각을 치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좋습니다. 닮음이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철학자 그레고리 커리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바꾸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술을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로 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술작품 하면 완성된 그림이는 조각상, 그러니까 실체 혹은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커리는 진짜 예술작품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술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해 나가는 그 창조적인 과정,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커리의 이론에 따르면요, 진짜 예술작품은 캔버스에 그려진 물감이 끝이 아니에요. 그 그림이 탄생하기까지 예술가가 어떤 문제랑 씨름했고 어떤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시행착오의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이 해답을 발견했는지 그 전체 여정, 그게 바로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지도,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술을 이런 과정으로 본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찾던 새로운 관점에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술 작품을 진짜로 이해한다는 건요, 단순히 최종 결과물을 보고 와, 예쁘다 하는 걸 넘어서 그 예술가가 걸어온 독창적인 창조의 길, 그 여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시 따라가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술이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여정 그 자체라면 여러분이 앞으로 예술 작품을 볼 때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될까요? 이 새로운 틀을 다지고 한번 여러분의 예술 경험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